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강의를 할 인기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아마 다 출제가 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코딩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고력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배운 내용들은 아마 1급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요. 코딩 문제는 2문제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이론 그 내용들이 다 코딩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트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에서는요, 여러분들 9번, 10번이 코딩 문제이고요. 그리고 1, 2, 3번 앞에 부분에 이론 문제가 있고요. 사고력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순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 내용이 깊기 때문에 시간도 2급과 3급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많고요. 시간도 더 많고, 그리고 풀어야 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급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제이, 재현, 하임, 하전, 하진 세 모양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5명의 친구가 모양 블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 블럭이 별,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하트 5개가 있는데 5명의 친구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한 개씩 나누어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문제를 풀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의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를 따져가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5명의 친구가 5개의 모양 블럭을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조건이 있고요. 하진이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여기 표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표로 나타내서 이 조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5명의 친구가 있고요. 5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하나씩은 갖고 있지만 하진이는 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모양의 X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진이와 하임이는 네모와 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진이와 하임이는 네모를 갖고 있지 않다. 네모에 X 표시를 했고요. 자, 제이와 하연이는 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임이는 하트와 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조건만 봤을 때 이 표에서 제가 X 표시 빨강색으로 해놓은 것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하진이가 갖고 있는 블럭과 제이가 갖고 있는 블럭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표에서 제이와 하진이가 어떤 블럭을 갖고 있는지 맞춰야겠죠. 그럼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빨강색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니까 하임이는 동그라미를 갖고 있겠네요. 하임이를 봤더니 빨강색 X가 다 있고 초록색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는 하임이가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로 인해 우리는 재현이는 세모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번에서 아무도 제이도 세모를 갖고 있지 않고 하임, 하연, 하진이도 세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현이는 세모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유추가 돼서 우리는 모양 블럭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이와 하연이와 하진이가 남았네요. 자, 그러면 제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재현이가 세모를 갖고 있고 하임이가 지금 동그라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모는 여기에 있는 블럭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J는 네모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재현이의 경우에는 지금 세모를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블럭들은 다 갖고 있지 않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J는 네모를 갖고 있게 되고, 자 하연이는 나머지 블럭이 다 X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J는 지금 네모로 가졌기 때문에, 자, 하연이는 별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X를 쳐가면서 내 조건을 찾아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X로 표시해 가면서.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하진이 마지막에 남았죠. 그래서 하트를 갖게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하나씩 다 가졌기 때문에 하진이는 하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진이가 갖고 있는 블럭은 뭐다? 하트이다. 자, 제이가 갖고 있는 블럭은 네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보기에 조건이 있으면요, 그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표를 작성했습니다. 네, 그 시각화를 통한 표를 작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편한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표를 작성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나씩 유추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자,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출제되었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량기로부터 각각의 집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계량기로부터 16개의 집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개수가 모두 16개이고요. 자,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16개 집 중에 한 집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새는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수리하는 분이 중간 밸브를 잠그고 어디에서 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집 사이에 밸브를 잠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집 밸브를 잠갔는데 물이 샌다면 한쪽 집이 새는 거겠죠. 네, 이건 가정입니다. 정말 그냥 가정으로 이렇게 어떤 집과 집 사이에 밸브를 잠갔으면 그 둘 중에 하나의 집이 물이 새는 거다라는 가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선택정렬, 선형탐색, 이진탐색, 삽입정렬, 버블정렬이 있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실게요. 자, 알고리즘의 종류가 이렇게 가에서 막까지 5개가 있는데요. 자, 이 물이 새는 걸 지금 고치러 온 이 담당자가 가능한 적은 횟수로 물이 새는 집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가에서 마에서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담당자가 테스트를 해서 물이 새는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1번에 어떤 알고리즘인지에 대한 답이 1번에 나왔죠.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물이 새는 집을 찾기 위해서 최소 몇 번 테스트를 해야 합니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6개 집 중에 어떠한 집이든 물이 셀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 집을 우리가 가정해서 물이 샌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부터 16번째 집까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가정을 합니다. 하나의 집을. 자, 다른 집을 가정해도 되겠지만 저는 14번 집에 물이 샌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의 방법을 써야겠죠. 자, 탐색은 뭐냐면 자료가 굉장히 많을 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네, 방법이 선형 탐색과 이진 탐색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선형 탐색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새는 집을 어떻게 찾냐면요. 16개의 집이 있는데 1번 집, 2번 집, 3번 집 하나씩 밸브를 잠가가면서 앞에서부터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번 집을 샌다라고 했을 때 찾기 위해서는 14번, 앞에서부터 쭉 찾았을 때는 14번의 탐색 과정이 필요합니다. 밸브를 잠그는 게. 자, 그런데 거꾸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거꾸로 만약에 선형 탐색으로 찾았을 경우에는 여기 1번, 2번, 3번의 밸브를 잠궈야
14번에 집이 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린 선형 탐색의 방법으로는 앞에서는 16번, 뒤에서는 3번의 탐색 과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적은 탐색의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형 탐색은 16번도 될 수 있고요. 거꾸로 가면 3번도 될 수 있습니다. 3번으로 탐색하면 적겠지만 16번으로 탐색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형 탐색은 16번도 탐색할 수 있고 3번도 탐색할 수 있다. 거꾸로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진 탐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뭐냐면 가운데 중간 밸브를 가운데 16개 집 중에 가운데 집의 밸브를 잠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면 왼쪽의 집을 버리고 오른쪽에서 다시 찾습니다. 또 가운데를 나눠서. 그게 이진 탐색이죠. 자, 그럼 이진 탐색의 방법으로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6번째 집 중에 가운데 집 8, 9번의 밸브를 잠갔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집은 다 모조리 버리고 9번부터 16번까지의 집 중에 샌다고 우린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14번이 잰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탐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14번이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가운데인 12번, 13번을 잠궜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자료들은 다 모두 버리고 13, 14, 15, 16번 사이에 물이 새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또 반인 14번, 15번을 잠깁니다. 자, 그러면 15번, 16번은 아니잖아요. 내가 찾는 건 14번 집이기 때문에 자, 앞에 14번, 14번 둘 중에 집에서 물이 새는 걸 우리는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 13번 집인지 14번 집인지까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14번 집이 거기 밸브를 잠궈보면 13번과 14번의 밸브를 잠궈보면 14번의 집이 샌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네. 자, 이거는 탐색의 방법에서 이진 탐색에 어떤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경우 결국엔 14번이 샌다라는 조건의 가정하에 탐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몇 번을 탐색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 둘, 셋, 4번 내 밸브를 잠궈가면서 이진 탐색을 해서 14번의 집이 물이 새고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문제. 자, 담당자가 가능한 적은 횟수로 물이 새는 집을 찾기 위해 사용한 알고리즘은 무엇이다? 이진 탐색입니다. 자, 그러면 담당자가 이 이진 탐색을 사용해서 물을 새는 집을 찾기 위해 최소한 몇 번 테스트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4번 테스트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엔 최소 4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선형 탐색은 안 되냐면 선형 탐색은 앞에서 16번을 탐색할 수도 있고 뒤에서 3번을 탐색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16번 탐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형 탐색의 방법이 아닌 이진 탐색의 방법으로 이렇게 물 새는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진 탐색 2번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번에서는 순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우는 자율주행 자동차 알고리즘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알고리즘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순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위치 시작을 했고요. 스마트워치로 자동차를 호출합니다. 호출하고 참과 거짓의 판단이 있고 조건의 참과 거짓의 결과가 있고요.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하면 목적지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판단이 있고요. 참과 거짓의 실행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각각의 내용을 우리 지문에 있어서의 내용을 같으면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아는 지금 이 순서대에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나머지 다라, 마바, 사의 내용이 각각 조건인지 판단인지 처리인지 준비인지에 대한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스마트워치로 자동차를 호출한 다음에 호출해서 참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참일 경우에 그리고 거짓일 경우에 달라지게 되어 있죠.
참일 경우에는 자동차가 호출 위치로 이동하죠. 호출했으니까 오겠죠. 자, 그런데 스마트워치로 자동차를 호출했는데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동차를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마와 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지를 우리가 스마트워치 호출해서 거기에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뭔가 판단이 돼서 참과 거짓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발시킵니다.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입력을 하면 자율주행차를 자동차를 출발을 시키죠. 그런데 만약에 목적지를 입력했는데 거짓이면 다시 목적지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띄우죠. 목적지가 그게 잘못 입력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와 다와 라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했을 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지 도착하면 도착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운다는 출력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도의 흐름이 내용이 5가지가 나옵니다. 1급에서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처리인지 판단인지 조건인지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4번째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인 1인 미디어, 요즘 많죠. 1인 미디어, 1인 방송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기사가 가와 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네,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엄마 몰카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몰래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올려서 엄마 뭐 놀리기 이런 식으로 몰카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는 조금 안 좋은 욕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네,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자, 나의 지문은 어떤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어떤 한 일반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자, 그래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정보 윤리와 보안이라는 이 4번, 5번 문제에 이렇게 실제 기사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들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를 최신 내용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른 정보 윤리의 목표, 우리가 정보 윤리에서 지켜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인간 존중의 사회, 자세,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공간을 함께 인식하는 자세, 그리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세, 이렇게 4가지 정보윤리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다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해야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사회의 역기능 해결 방안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기사에서 파악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엄마 몰래카메라를 찍었고요. 일반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어떤 1인 방송 BJ가 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역기능에 해결되죠. 어떤 정보사회에. 그걸 해결하는 방안에 어떤 게 해결되냐? 맞는 걸 찾아라입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A는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렇겠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정보의 부익부 이 빈익빈 현상을 이해하고 확증 편향을 가지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는 건 맞습니다. 정보 매체에 전달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야지 그대로 D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모든 사이버 상황에 내 정보는 비공개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정답은 A와 C였습니다. 자, 그럼 2번째 문제입니다. 기사 나의 김모 BJ에게 필요한 자세를 정보윤리 목표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정보윤리 목표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BJ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일반인을 조롱하고 모욕했죠. 결국에는 그 인간 존중의 자세를 우리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이 사례도요. 진짜 실제 있었던 사례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 내용을 보시면요. 러시아 웹사이트 인색캠은 검색 엔진을 통해 CCTV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정보 보안 얘기, 사물 인터넷 얘기했을 때 CCTV에서 해킹을 당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했다. 이런 예시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여기 실제로 있었네요. 그래서 CCTV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어떤 기기에 초기 아이디 패스 번호를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해서 그 CCTV의 내용을 전 세계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자, 나는 진짜 웹사이트로 가장해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자, 다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사용 이력을 수집한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서 그 해킹 프로그램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네. 라는 쇼핑몰 홍보를 위해 무작위로 만든 메일 주소로 이벤트 메일을 사용자, 그 받은 사람의 요청 없이 그냥 메일을 발송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안 위협에는 스팸 메일, 스파이웨어, 피싱이라는 게 있고요. 대응 방법에는 인터넷 사물 보안 위협의 대응 방법에는 DEFG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와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CCTV의 어떤 그 내용이 공개됐을 때, 전 세계에 공개됐을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을 대응 방안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대응 방안. 최초 비밀번호를 설정 변경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이트를 폐쇄하고 정기적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 자, 우리가 내 컴퓨터를 보호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최초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뜨잖아요. 그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답은 D고요. 2번 답은 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보안 위협에 관한 스팸 메일과 스파이웨어와 피싱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신데요. 자, 스팸 메일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수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메일을 보낸 거죠. 누구였죠? 영찬이었죠. 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메일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찬이는 스팸 메일 보안 위협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스파이웨어는 뭘까요? 스파이웨어는요, 우리 이용자나 관리자가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낙염이의 얘기예요. 다의 내용이겠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이력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돼서 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거죠. 네, 그 스파이웨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피싱은 뭐냐면 진짜 웹사이트. 그래서 가끔 우리 문자 옵니다. 무슨 은행의 사이트가 거짓이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뜨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피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웹사이트로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접속하게끔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 접속을 하면 실제 그 사이트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서 가져가는 불법 사이트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일부러 유인했다. 얘는 피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나의 답은 피싱이고요. 다의 답은 스파이웨어, 라의 답은 스팸 메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의 대응 방안, 그리고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도나 습도, 한이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온도나 습도, 그리고 거리 등 우리 실제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얻는 기술이야 라고 얘기했네요. 아, 온도, 습도의 어떤 지금 제가 스마트팜도 예를 들었었죠. 온도 센서를 넣으면 그 온도, 스마트팜 안에 있는 온도를 측정해서 유지시켜주고, 네. 그리고 습도도 마찬가지고요. 거리 센서, 센서에 대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지는요. 모든 IoT 기기의 암호는 기본값에서 변경해야 한다. 기본 암호를 그대로 유지한 기기에선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권한은 기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IoT의 핵심 기술에서는요. 센싱 기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인터페이스, 보안 기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IoT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이가 설명하는 IoT 핵심 기술은 무엇이며 유진이가 설명하는 IoT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이와 유진이가 얘기하는 이 핵심 기술이 아래에 센싱 기술이냐,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냐, 서비스 인터페이스냐, 보안 기술이냐의 질문이죠. 자, 그런데 한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 습도,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술은 센싱 기술이에요.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IoT 핵심 기술 중에 센싱 기술을 한이가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지는요. 암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IoT 암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본 값에서 변경해야 됩니다. 그 기본 암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암호를 계속 변경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IoT 핵심 기술인 보안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는 센싱 기술이고요. 유진이는 보안 기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문제였고요. 네, 그 핵심 기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보안과 결부돼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빅데이터 문제가 7번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빅데이터 분석 과정 우리가 배웠습니다. 데이터 인식, 데이터 처리, 그리고 빅데이터 저장,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고 분석한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일련의 어떤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진 않네요. 네,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순서대로 우리가 배웠었죠. 네, 기억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분석을 할 건데 이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식을 먼저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검색, 수집, 변환. 어떤 가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다시 변환을 통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그냥 쓰지 않고요. 다시 내가 쓸 수 있게 정제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빅데이터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 정형되거나 정형되지 않은 비정형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게 먼저이고요. 자, 그 다음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떤 속도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떤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술이고요. 자, 그 다음이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추세, 어떤 관계 패턴들,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어떤 지식을 찾아내가는 과정인 거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석된 내용을 우리는 표나 그래프나
뭐 벤다이어그램이나 어떤 이런 걸로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우리가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빅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진 않았지만 순서대로 나열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복습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어떤 문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이렇게 있는 건 이제 우리 알았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네요. 역시나. 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가에서 바 중에 골라 적으세요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빅데이터 저장이었고요. 네 번째는 빅데이터의 처리였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아, 처리는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 거다, 분석은 어떤 부분을 분석하는 거다라는 내용도 아셔야겠지만 이 일련의 분석 과정도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영이는 오픈마켓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 의류 관심 트렌드가 어떤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1급에서 8번 문제는요, 우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분석인데 이 분석,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빅데이터 분석하고 나서 얘를 시각화합니다. 그래서 시각화한 표나 그래프가 8번 문제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걔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게 표로 나타냈죠. 자, 그리고 뭐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표와 그래프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지문을 보고 거꾸로 분석을 해나가는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1, 2, 3, 4, 5번 외에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문이 짧은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8번의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하나하나를 다 차근차근히 보면서 시각화되어 있는 데이터, 표와 그래프를 봐야지만 풀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되어 있는 표나 그래프를 보고 지문이 긴 경우에 빨리빨리 이 시각화되어 있는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또 통해서 얘도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션 의류 검색 순위의 내용이네요. 자, 2018년 5월에는 5월부터 5월 31일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검색을 했대요. 6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검색을 했고요. 검색 순위예요. 우리 어디 검색 순위 1위가 뭐다, 뭐 실시간 검색 순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류 검색 순위를 분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달도 마찬가지, 8월 달 4달에 걸친 검색 순위를 이렇게 표로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검색을 했었던 사람들의 검색 기기가 모바일이냐 아니면 PC냐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었네요. 자, 두 번째는 이걸 검색한 사람이 여성이 맞냐 남성이 맞냐를 또 표로 나타내었고요. 세 번째는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이 이 패션, 의류를 검색했냐라는 걸 막대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시각화되어 있는 것도 종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션, 의류 검색 순위로 최근 몇 개월 기준, 당연히 아까 앞에 5, 6, 7, 5, 6, 7, 8, 4개월 기준으로 작성했네요. 자, 그러면 4개월 기준으로
뭐가 최고 관심 품목임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뭐였을까요? 1위가 다 원피스였네요. 그쵸? 여기서 분석할 수 있죠. 5, 6, 7, 8월 달 약간 여름과 봄에는 원피스를 많이 검색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은 원피스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답을 보겠습니다. 검색 기기는 뭐보다 뭐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검색 기기는 모바일이 더 많았네요. 핸드폰으로 PC보다 모바일이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연령층은요. 아까 막대 그래프로 봤습니다. 검색 연령층의 막대 그래프는 30대가 가장 많았네요. 자, 그러면 최근 4개월 동안 원피스 5, 6, 7, 8월은 원피스가 가장 검색이 많이 됐고요. 검색 기기는요. PC보다 모바일, 핸드폰으로 검색을 더 많이 했고요. 검색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8번 문제는 표나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에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걸 응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를 앞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올 거라는 예보에는 마트 앞에 손난로, 장갑, 우산 등을 배치를 해놓고요. 그런 걸 예측해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노선이 만약에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마트에 노선이 있다면 그런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왼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출구 쪽에 뭔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해 놓으면 얘의 판매량이 높아지겠구나라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5, 6, 7, 8월에 봄과 여름 사이에는 원피스가 많이 검색이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팔릴 수도 있겠고요. 모바일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30대가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30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에 맞는 판매량과 생산량을 예측해서 조절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떤 예측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해서 내가 더 좋은 어떤 생산성, 판매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나 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와 1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9번, 10번 문제는요. 조금 복잡한 코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자, 9번 문제와 10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복제, 신호주기, 신호보내기, 묻고 답하기, 변수, 리스트 모든 블럭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문이 3급과 2급과는 다르게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흐름을 조금 여기서 살펴본 후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직접 작성하는 게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차량 인식 센서는 오브젝트가 차량 인식 센서 오브젝트가 있네요. 자,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주차 가능 대수라는 변수가 있고요. 차량 번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자동차가 차량 인식 센서를 계속 반복해요. 통과한대요. 자, 통과하면서 위치로 이동하고 주차 가능 신호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 차량 번호값과 입차하는 걸 맞춰서 차량이 몇 대가 입차했는지를 봐서 그 차량 번호값을 리스트에 담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준비돼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동차가 있고요. 차량 인식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속성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실제 코딩을 하면서 시험장에서는 실제 코딩을 하면서 뭐 변수를 만들어라고 나오면 변수를 만들고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의 신호 이름을 쓰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은 신호 변수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신호는 진입 금지, 주차 가능 확인, 그리고 주차 완료의 신호가 있고요. 변수에는 차량 번호를 변수에 담았네요. 그리고 주차 가능 대수, 몇 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지를 변수에 담는다고 해요. 그리고 주차된 자동차를 리스트에 쭉 올립니다. 결국엔 스마트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차가 등록되면 입차를 하면 걔를 인식해서 그 번호를 리스트에 담고, 그래서 몇 대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꽉 차면 만차입니다를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는 2개밖에 없지만 코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량 인식 센서의 코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차 가능 대수라는 변수를 5로 정합니다. 네,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를 5대만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대까지만 우리가 주차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는 0으로 정합니다. 차량 번호가 우리가 4자리 차 번호가 4자리잖아요. 우리가 이따 4자리를 무작위로 정해줄 텐데요. 일단은 0으로 정한 다음에 그 차량 번호에 입차된 차의 번호를 담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0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0으로 정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게 하고요. 주차 완료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블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블럭, 자동차 오브젝트에는요, 시작하기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요, 자, 계속 반복한다고 해요. 어떤 거를 처음 위치 마이너스 180에서 마이너스 40 위치로 있다가 모양을 보입니다. 맨 앞으로 보내기라는 블럭을 아마 처음 사용한 경우 같은데요. 자, 맨 앞으로 보내기 블럭은요,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지금 내가 코딩하고 있는 오브젝트, 즉 자동차죠. 그 자동차를 겹치지 않게, 뒤로 가지 않게 맨 앞에 센서가 있는데 센서를 안 보이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센서를 뒤에 놓고 자동차를 앞에서 지나갈 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맨 앞으로 보내기 블럭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1000부터 9999 4자리 수의 번호를 담습니다. 무작위로. 그리고 모양을 바꿀 거예요. 차 모양을 바꿀 거예요. 차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차마다 입차하는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 모양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차량 인식 센서까지의 거리, 자동차의 지금 위치, 마이너스 180에서 마이너스 40 위치에서 차량 위치, 차량 인식 센서가 있죠. 그 센서까지의 거리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결국엔 차량 인식 센서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네, 오고 나서 왔으면 주차 가능 확인 신호를 보냅니다. 차량이 인식되는 거죠. 실제 내가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주차를 한다라는 걸 알고리즘으로 생각하고 한번 코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차 가능 확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자동차가 신호를 받으면, 자, 만약에 주차 가능 대수 값이라는 변수, 그 값에 0보다 크면, 지금 처음 초기 값을 우린 5로 정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게 0보다 크면 5대를 지금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차량 번호 값에 입차를 합칩니다. 결국엔 차량 번호 값이 난수로 1000부터 9999까지 난수로 지금 뭔가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 숫자가 입차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 번호 값, 예를 들어 1000이에요. 차량 번호가 1000번이에요. 그러면 1000이라는 그 주차 번호, 그 번호가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된 자동차에 추가하기 되어 있죠. 자, 이때 우리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을 주차된 자동차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 번호가 리스트의 1번에 추가되겠죠. 자, 그 다음 주차 가능 대수는 5개에서 하나 줄었습니다. 차가 한 대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더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만약에 주차가 다 됐어요. 5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진입금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진입금지 신호를 받으면 이 자동차는 멈춰야 되겠죠. 더 이상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코드 모두 멈추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우리는 주차 확인 신호를 보냈는데 모양을 숨겨야 되죠. 이 자동차는 주차가 됐으니까. 그래서 모양 숨기기를 하고요. 주차 완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주차 완료 신호를 받았을 때 주차 완료를 우리는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5대를 다 계속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다 되면 진입금지라는 신호를 보내고 모든 코드를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실행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차 가능 대수가 지금 변수로 있고요. 차량 번호 1000부터 9999까지 차량 번호도 변수로 들어가 있고요. 주차된 자동차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행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지금 빨간색 자동차로 모양을 보이고요. 4574란 번호, 999 하나 번호, 8836 번호 지나갈 때마다 주차 완료를 얘기하고 리스트에 담깁니다. 자, 5개 다 담기니까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변수의 리스트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 10번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도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홈이네요. 네, 실제 불을 켜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요, 해와 비와 조도 센서 그리고 스마트 홈이 있습니다. 4개의 오브젝트가 있네요. 자, 그럼 화면에는 집이 있고요, 해가 있고요, 실제 비가 있고요, 스마트 홈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의 모양이요, 건물 라이트 오프라고 되어 있고 불이 꺼져 있는 모양과 라이트 온 불이 켜져 있는 모양. 그래서 집의 모양 블럭의 모양이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속성을 보시면요, 흐림, 맑음의 신호가 보내기가 있고요, 흐림 지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날씨를 변수값에 담아서요, 지금 날씨에 따라서 집의 불을 켜고 집의 불을 끄는 거를 보여주는 코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코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도 센서 코딩에서는요, 집에 조도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흐림 지수를 시작했을 때 얘를 0으로 정합니다. 정하고요, 이 조도 센서를 클릭했을 때 흐림 지수를 1부터 100의 무작위 수로 정합니다. 결국엔 날씨를 무작위 수로 정해서 흐림 지수 변수 안에 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흐림 지수 값이 50보다 작으면 50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밝다고 보내는 거예요. 조도 센서로 밝아라는 걸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불을 켜지 않아도 돼, 밝으니까를 말할 수 있고요. 자, 아니면 결국에는 흐림 지수 값이 50보다 작지 않고 50보다 크다면 네, 흐림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날씨가 어둡네, 불을 켜야겠다라고 해서 집에 불이 켜지는 모양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신호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신호를 받는 코딩을 봐야겠죠. 해와 비와 건물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 해와 비의 모양을 숨깁니다. 그 다음에 밝다고 조도 센서에서 측정해서 0부터 50까지의 밝기면 모양을 밝았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해를 보이고요. 네, 그리고 흐림의 신호를 받으면 해의 모양을 숨기겠죠. 그리고 비의 경우에는 밝음일 때는 모양을 숨기고 흐림일 때 모양을 보이고 반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의 모양은 밝음일 때는 건물의 불을 켜고요, 흐림일 때는 건물의 불을 켜고 밝을 때는 불을 꺼야겠죠. 네, 그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흐림 지수라는 지금 변수를 만들었죠. 여기에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무작위 수의 변수의 값이 담깁니다. 값이 변수에 담깁니다. 자, 그러면 실행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도 센서를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날씨가 맑네. 왜냐하면 오니까요.
50보다 작으니까요. 불을 껐습니다. 자, 그러면 흐림 지수가 53이면 어둡네 라고 해서 네, 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 집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네, 집의 모양을 밝고 어둡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코딩 9번,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1급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와는 달리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도 조금 많고요. 코딩의 부분도 다 다뤄지기 때문에 시간을 1급, 2급과 3급에 비해서 조금 많이 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풀기 어려운 부분은 조금 패스해서 내가 아는 부분을 먼저 풀어서 시간 배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3급, 2급, 1급 기출문제와 이론과 코딩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취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